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일보 사회부 안준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산 웹툰 캠퍼스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록 말솜씨는 좀 부족하지만 한 8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취재했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좀 전달하려고 좀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과 이 기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 콘텐츠를 가다듬은 뒤에 독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콘텐츠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콘텐츠일 수도 있고, 재미를 주는 콘텐츠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잘 꾸며서 정돈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 직업과 유사하다고 느껴지고요. 사실 저희 기자라는 직업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꼭 그 발제라고 해서 그 기사의 아이템을 내야 하는 좀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님들이 항상 느끼시는 그 소재에 대한 압박감을 저희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요. 저희도 매일매일 다가오는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기사를 써야 하고, 또 그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작가님들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기사나 또는 웹툰을 써서 반영하는 그런 점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짧지만 한 8년 정도의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3가지 정도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의 이면을 봐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텍스트는 굉장히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록이나 숫자, 어떤 그런 문자들 뒤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좋은 기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기록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고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뒤에는 어마무시한 어떤 특정인이나 사람들의 집단의 스토리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방송 매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취재를 시작했던 2017년도, 2018년도쯤에는 지금 이것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975년부터 운영된 불황자 수용시설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10년간 운영되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513명입니다. 이것이 공식 기록인데, 사실 이곳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렸던 곳으로, 지금은 저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 이제 터가 있었던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 입소자들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 또한 513명이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 그리고 탈출하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숨진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각 아우슈비츠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권 유린 그리고 인권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행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아동을 향한 성추행, 성폭행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강제 노동,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주지 않았고, 식사 등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고문 같은 일들도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못 견뎌서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몸이 약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증언에 따르면 이제 그분들이 죽은 동료의 시체를 직접 인근 야산에 수용자들이 파묻기도 했고, 그리고 형제복지원 측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 시체들을 인근 병원에
해부용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증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저희 부산 일부 지역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사건이 전국에 알려졌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고, 또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호소하시는 집회를 하실 때도 굉장히 간간히 이제 보도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기록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제대로 다뤄본 적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도를 시작할 때는 사실 언론사에서도 또 형제복지원이냐, 좀 피로감이 있는 소재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와중에 제가 형제복지원을 오랫동안 추적하던 시민단체와 좀 알게 되어서 그분들이 확보한 기록을 제가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26명, 그 입소하신 분들 중에 일부이지만 126명의 신상기록 카드라는 것을 저희가 입소해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신상기록 카드에는 입소자의 이름, 그리고 나이, 키나 몸무게, 주소나 어떻게 입소하게 되었는지 한 대략 20에서 30가지 정도의 항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또 노동은 가능한지, 노동이 가능하면 얼마만큼의 노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료로 보고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그 직원들이나 그들의 시각에서 쓰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피해자들의 진술과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 기록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저희가 끄집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임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오래된 시간 동안 굉장히 분석을 했고,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려고 했는데, 그 기록 뒤에 숨어져 있는 사건의 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일일이 분석을 해 보니까 126명의 입소자 가운데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만 41분이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들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뒤 평균적으로 기간을 따져보니까 겨우 10개월 만에 청년이든 노년이든 아동이든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건 전적으로 저희 그 기록에 의존해서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33살의 한 청년이 당시 이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사는 처남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역을 통해 찾아오게 됩니다. 주소 하나만 딸랑 들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골목길을 좀 헤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골목을 헤매고 있는 도중에 형제복지원 직원들에게 이 청년이 눈에 띄게 됩니다. 형제복지원 직원들 눈에는 이 청년은 그저 불황자로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곧장 봉고차에 실어서 형제복지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형제복지원에서 겨우 5개월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됐는데, 당시 입소 기록에 따르면 이 청년은 노동도 가능하고 질병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년이었지만 겨우 5개월 만에 죽게 됐고, 사인은 전신마비와 고혈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당시 60대 남성이 이렇게 형제복지원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죄명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분은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부산 남포동 일대를 전전하시면서 다방이나 주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 껌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분은 좀 충격적이게도 형제복지원 직원이 아니라 경찰에 의해서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분은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뒤에 생계를 이어던 분으로, 상당히 그때 당시만 해도 육군 소령이었으면 사회적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분이셨을
태지만, 그리고 가족도 4명이나 있으셨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은 이제 그분을 잡아들여서 형제복지원 생활을 강제토록 했는데, 기록에 보면 가족과 연락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제 수취인 불명, 그러니까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과 실제로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는 거의 않았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 생활 속에서도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소수에게만 주어졌고, 그리고 그 펜과 종이를 받기 위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했어야 할 정도였으니까 그 상황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역시 입소한 지 4개월 만에 목숨을 잃게 되십니다. 그 사인은 전신쇠약, 피를 토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되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잡아들이면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굉장히 낯선 곳에 가니까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제 골목길에서 놀던 아이들을 잡아간 형제복지원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아이들을 발견한 곳의 지명을 따서 그냥 그 아이들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발견이 됐으면 김구포라는 식이고, 만덕동에서 발견됐으면 박만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시작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가고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형제복지원 취재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또 하나 거뒀던 큰 결과물은, 당시 이제 형제복지원이 운영됐던 시기에 경찰관의 인터뷰를, 양심 고백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기사로 싣게 된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보도 가운데 그에 앞서서 경찰과 공무원도 이 형제복지원의 하수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특정 경찰서에서 거린이나 불황자를 잡아들이면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형제복지원에 보낸 그런 정황을, 문서를 확보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보고 당시 이제 부산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한 분 저에게 연락을 주시게 됩니다. 당시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는 퇴직한 상태셨는데, 그 형제복지원이 운영되던 시기에는 순경 계급의 아주 신참 경찰관이셨던 겁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출근할 때마다 파출소에 출근을 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거리나 골목에 불황자나 거린이 많으니 이 사람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없애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다 라고 정신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사실상 거의 인신매매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형제복지원에 넘겼다는 증언이었는데요. 형제복지원 거린이나 불황자를 잡아서 형제복지원 시설에 넘기면 형제복지원 측 사람들로부터 한 명당 10,0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10,000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순경 월급이 70,000원에서 80,000원 정도였으니까 이 10,000원은 굉장히 작지 않은 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황자가 많은 곳이라 하면 역 근처, 부산역이나 부산진역, 부전역 같은 근처의 파출소들은 항상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하는 경찰관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렇게 뒷돈을 주지 않으면 신임 순경이 이 파출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특히 이 보도를 통해서 당시 이제 검찰이나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보도를 좀 같이 성과들을 공유를 했고, 조금이나마 지금처럼 형제복지원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그리고 비상상고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비상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당시의 진상규명이라던가 피해보상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형제복지원은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운영했던 재단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시설 역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몇 년 전에 문을 닫게 됐는데,
당시에 저는 시민단체와 함께 말 그대로 좀 잠입을 해서 그 건물에 형제복지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그 형제복지원이 운영했던 박인근 일가가 호주에서 운영했던 골프장에 관한 문건이었는데요. 그 골프장에서 하루 매출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누가 왔다 갔는지, 또 어떤 보수 비용이 들었는지, 술과 음료는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은 자료들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 수익을 갖고 호주에 골프장을 짓고 그 일가가 이렇게 먹고 살았다는 것도 충격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당시 형제복지원 부지가 지금 주례동에 있는데, 그곳이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형제복지원이 문을 닫고 건물은 없어지고, 하지만 그 부지는 여전히 박인근 일가의 소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는 굉장히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재개발이 되었는데, 많은 시민단체나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굉장히 큰 차익을 남기고 팔아먹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입에도 담기 힘든 이런 파렴치한 일들, 인권 유린 행위를 하고도 이렇게 큰 매매 차익을 남기고 그 일가가 떳떳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저희에게는 좀 무력감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언론이나 수사기관이나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규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웹툰 작가님들께서도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실마리를 찾는데 좀 더 큰 힘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복지원을 다루는 웹툰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나 현재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복지원에 관련한 웹툰을 만들어 주신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많은 관심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웹툰이 만들어지고 좀 더 파급력이 넓어진다면 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된다면 제가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한다라는 일종의 원칙인데요. 저희가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손쉽게 기사를 접하고 기사를 쓰는 루트는 바로 보도자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현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거든요. 기업은 물론이고 관공서나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 개인분들까지 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많은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물론 더 열심히 일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으시지만 또 많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소위 말해 복붙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 기사의 생명력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저희가 입사하고 나서 저도 많이 배웠지만 저희 후배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이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만 의존을 했을 때는 사실은 기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보도자료에 적힌 대로만 쓰고, 그렇게 됐을 때 독자들도 사실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기사가, 여러 번 읽어도 모르겠다 하는 기사는 사실 기자도 이해를 잘 못하고 보도자료만 받았었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자료, 물론 보도자료도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있고, 뭐 보고서 같은 것들 당연히 저희 기자들이 참고해서 그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자료에 관련된 사람들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얻는 이야기는 이 글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보도자료나 아니면 그 자료에 관련된 사람들을 꼭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저의 그 기사 관련 이야기는 2016년도에 제가 썼던 김상병 장애
보상금 관련한 시리즈 기사입니다. 당시 이제 부산이 고향인 김모 상병은 철원의 한 부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대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강 근처에 쓰레기들도 많이 밀려오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병사들이 이제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투입이 됐었죠. 열심히 임무를 하고 있던 김상병은 갑자기 펑 하는 소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 김상병은 이제 차가운 수술실에 누워서 자신의 다리 한쪽이 날아가고 없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인데 20대 젊은 나이에 다리 한쪽을 잃는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정말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육군에서 책정한 장애 보상금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김상병이 다리 한쪽을 잃고 받은 장애 보상금은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연이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었고 당시에도 이제 김상병의 가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리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저희도 다른 인터넷 매체들과 함께 이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기반으로 첫날에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종의 보도자료였던 셈인 건데요. 그 이후에 다른 매체들은 따로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 사안이 지역과도 굉장히 관련된 부산 청년의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제도적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천착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상병의 부모님을 찾아갔고 김상병도 수소문해서 만났고 그들의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글로만 봤을 때는 알지 못했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좀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김상병은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못 박는 소리나 이제 뭐 전동 드릴 같은 소리는 평생 이제 듣지도 못할 만큼 그런 트라우마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절실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기사로 좀 여러 차례 좀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보도를 시작하니까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먼저 움직인 곳은 모교인 경성대였었는데요. 경성대 학생들이 이제 당시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후배들이 나서서 정말 이 안타까운 사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푸드트럭을 운영을 해서 푸드트럭의 수익을 이제 기부하는 방식으로 김상병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부산시청이나 다른 여러 기관들도 나서서 이제 뭐 조금이나마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철원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연락을 주셨는데요. 정말 손주 같은 청년이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동안 자신이 모아뒀던 쌈짓돈 같은 돈들을 이나마 좀 전달해주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국회의원 당시 이제 김혜영 의원과 같이 손을 잡고 이 제도를 바꿔보자 라고 해서 장애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됩니다. 처음 발걸음 떼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800만 원의 2배 정도 수준으로 모든 장애 보상금을 2배 정도 올리는 수준으로 법을 이제 발의를 이제 당시 김혜영 의원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법안 자체는 국방부나 여러 가지 좀 있어서 좀 통과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점점 불어나고 불어난 이야기에서 또 사람이 붙고 그래서 점점 그 이야기와 기사에 힘이 더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정말 진짜 이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힘을 좀 많이 믿게 됐고 그래서 좀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작가님들께서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소재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직접 사람을 만나고 저희가 비슷한 취재를 하시면서 좀 소재를 발굴하시고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끌어 나가신다면 정말 좀 더 좋은 이야기들, 더 탄탄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공개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의 정보 공개 수준이 사실 미국이나 같은 해외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 좀 먼 길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 수준 역시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으며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래서 정보 공개 포털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통계청의 코시스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더 탄탄한 기사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상도 이런 데이터에 많이 녹아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대의 몇 프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30대의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도 이런 데이터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들은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주제로 하는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쓰려고 했던 기사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단단한 근거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 공개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정부나 또는 지자체나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포털을 통해서 많은 결제 과정에 있는 문서들이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 정책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정보를 달라, 그리고 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실랑이를 또 많이 벌이곤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의 중간 과정이나 진행 과정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공개 청구도 적절하게 잘 하고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잘하는 기자들의 좀 덕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정보 공개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사실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자료, 아픈 자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개 요청을 하면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 비공개 결정을 여러 차례 내리면 이제 추후에 이 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때 비공개가 너무 많다 싶으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지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관련해서 왜 비공개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천착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신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언론들이 이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일보도 역시 최근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사를 한번 작성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 일꾼 성적표라고 하는 기사인데 구의회나 시의회 같은 기초의회들의 조례들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일일이 다 수집을 한 뒤에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가지고 이 조례들이 과연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실제로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어떤 의원이 얼만큼 발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전부터 그런 기초의회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지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있다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왜 문제가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취재였고요. 안타깝게도 그 취재 결과 기초의회 조례 90% 정도가 서로 조례를 베끼기에 남구가 다른 구를, 해운대구가 또 다른 구를 이런 식으로 베끼기에 급급한 조례였다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좀 많이 아쉬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기자들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님들께서도 이런 데이터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웹툰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고 전문성을 요하고 또 디테일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디테일을 강화하고 좀 정말 이렇게 요소 필요한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들과 저희 기자들은 굉장히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서로가 좀 교류하는 장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열려 있고 물론 작가님들께서도 있으시겠지만 좀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좀 특히 부산이란 지역이 좀 청년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장이 좀 많아지고 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